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저는 나이 36살의 예비 신부, 아니 이제는 화려한 솔로로 돌아오게 된 짱짱한 싱글입니다. 저는 사실 이런 채널이 있는 것도 몰랐는데 파혼의 아픔을 겪고 저와 비슷한 일들을 겪으신 분들의 사연을 듣다가 저도 한번 글을 써볼까 싶어 찾아오게 되었네요. 세상에 돈이라는 게 권력이고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는요, 제가 겪은 이 사건을 통해 한 쓰레기를 방생했기 때문에 그 쓰레기 잘 피해보시라고 경고성으로 글을 올려보려 합니다. 여자들끼리 서로 연대해서 그런 놈은 죽어도 만나지 않아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딸 자식의 이야기라 생각하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구독자분들께 통성명부터 하자면 제 이름은 윤혜리입니다. 나이는 36살이고요. 이 나이에 보통 다들 결혼을 하지 않겠어요? 저 역시 결혼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과거인 이유는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그대로 파혼을 했기 때문입니다. 파혼, 그게 정말 마음의 상처를 남기는 일일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보통 결혼을 준비하다가 헤어지는 커플들도 많지 않겠습니까? 저도 비슷하게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막상 겪고 보니까 아주 어질어질한 일이더라고요. 사실 저는 파혼이라는 것이 제 인생에 없을 일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보통은 그렇죠. 본인이 파혼을 할 거라고 누가 예상이나 하겠습니까? 저는 정말 평범하게 자랐습니다. 평범하게 자랐기 때문에 더더욱 이런 이슈가 저에게 있을 거라고 상상하지 못했죠. 저희 어머니께서는 오랫동안 시장통 입구에서 국밥 장사를 하셨습니다. 제가 6살 때부터 시작하셨으니 정말 오랜 세월 동안 국밥 한 그릇에 정성과 인생을 담아오신 셈입니다. 처음 장사를 시작하셨을 때는 시장 입구 쪽에 조그마한 가게 하나를 얻어 어렵게 자리를 잡으셨습니다. 당시에는 가게도 작고 형편도 넉넉지 않았지만 어머니의 손맛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았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기가 막히다는 표현이 딱 어울릴 정도로 국밥의 국물 하나하나 고기 한 점 한 점에 깊은 맛이 배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국밥은 양도 무척 푸짐했습니다. 요즘처럼 모든 것이 비싸고 인심도 얇아지는 시대에도 어머니께서는 손님들께 넉넉하게 퍼드리기를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가격 또한 아주 저렴하게 책정하셨습니다. 엄마, 이렇게 저렴하게 팔아서 어디 남는 게 있기나 해? 요즘은 국밥 한 그릇도 10,000원 하는 시대인데 말이야. 내가 처음 장사를 할 때도 말이야. 국밥 한 그릇만 먹어도 따뜻하고 배가 불렀으면 하는 마음에서 시작을 한 거야. 나는 아직도 그런 생각으로 장사하고. 아니, 뭐 땅 파서 장사하나? 그래도 값은 좀 더 올려도 되는 거 아니야? 이미 자리도 잘 잡았고 장사한 지도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 시장통에 와서 국밥 먹는 사람들이 아니 무슨 강남에 레스토랑 가는 마음으로 오는 것도 아닐 텐데 당연히 장사 속 챙기려면 더 받아야지만 아유 나는 그러고 싶지 않어. 엄마는 항상 국밥 한 그릇으로도 배가 불러야 한다는 마음을 늘 장사에 담고 계셨기에 단골 손님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물론이고 인근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나 멀리서 소문 듣고 찾아오시는 손님들까지 어머니의 국밥을 찾는 발길은 항상 이어졌습니다. 제가 아주 어릴 때부터 쭉이요. 어머니께서는 그렇게 시장 입구에서 무려 20년을 버티셨습니다. 여름에는 땡볕 속에서, 겨울에는 칼바람 속에서 국밥 솥을 지키셨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국물을 우려내고 고기를 삶고 재료를 손질하는 일상이 반복되었지만 단 하루도 소홀히 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늘 정성을 담아 장사에 임하셨고 그것이 바로 어머니 국밥이 특별했던 이유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장 전체가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서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시장통이 새롭게 단장되면서 많은 상인들이 자리를 옮기게 되었고 저희 어머니도 더 이상 기존의 자리에 머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때 어머니는 큰 결심을 하셨습니다. 바로 시장 앞에 있는 건물의 1층 전체를 임대해
그곳에서 본격적으로 장사를 이어가시기로 한 것입니다. 당시로서는 굉장히 큰 도전이었습니다. 기존에는 조그마한 가게에서 소박하게 운영하시던 장사를 이제는 훨씬 더 넓고 체계적인 공간에서 하시게 된 것이니까요. 하지만 어머니께서는 망설이지 않으셨습니다. 수십 년간 다져온 손맛과 인심이라면 어디서든 통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고, 무엇보다 가족을 위해 더 나은 삶을 만들어 보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셨습니다. 그렇게 어머니는 시장 앞 건물 1층에 자리를 잡고 지금까지도 그곳에서 장사를 이어오고 계십니다. 작은 국밥집에서 시작한 어머니의 삶은 이제 건물 1층 전체를 사용하는 규모로 성장했습니다. 장사 규모가 커진 만큼 손님도 더 많아졌고 수익도 그만큼 늘어났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안정된 생활을 하게 되었고, 그 모든 것이 어머니의 땀과 노력, 그리고 국밥 한 그릇에 담긴 정성 덕분이었습니다. 어머니 혼자만의 힘으로 이루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도 정말 성실하게 뒷바라지를 해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고기 부속물을 납품하는 일을 하셨는데 그 일도 아주 정직하게 최선을 다해 하셨습니다. 덕분에 어머니는 언제나 좋은 품질의 고기를 공급받을 수 있었고, 그것을 저렴한 가격에 손님들께 내어드릴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뒷받침은 어머니 장사에 큰 힘이 되어 주었고, 두 분의 호흡은 단단하고 든든했습니다. 그렇게 어머니의 국밥은 단순한 음식 그 이상이 되었습니다. 시장에서, 그리고 이제는 건물 1층의 가게에서 국밥 한 그릇에 담긴 정성은 손님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고, 저희 가족의 삶을 지탱하는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정말 화목한 편이었습니다. 언제나 서로를 아끼고 도우며 살아왔고 서로에 대한 애정이 깊었습니다. 물론 가족마다 각자의 사정이 있듯 저희 집에도 조금 특별한 부분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제 동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 동생은 조금 아픈 아이였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정신적인 면에서 약간의 어려움이 있었지요. 발달에 다소 지연이 있었고 일반적인 아이들에 비해 지능이 조금 낮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생활 전반에 큰 불편함이 있을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이해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고 행동하는 속도가 느릴 뿐이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들도 많았고 책임감도 어느 정도 있었습니다. 다만 그런 느림이 문제였습니다. 세상은 빠르게 움직이는데 동생은 늘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으니까요. 아, 왜 이것도 못해? 신발끈 하나 묶는 게 그렇게 어려워? 어, 언니, 나 이거 잘 못하겠어. 도와주면 안 돼? 언니, 나 이게 너무 어려워. 어이구, 기다려봐. 언니가 묶어줄 테니까. 대신 친구들이랑 있을 땐 이렇게 멍청하게 굴면 안 돼. 알았지? 친구들이 놀릴 수도 있단 말이야. 어제 우리 반에 이난이라는 친구가 나보고 멍청이라고 놀렸어. 느린 뭐 거북이라고 불렀어. 이난이 싫어. 이난이? 길 건너 아파트 사는 이난이 말하는 거야? 내가 그놈을 보면 아주 혼쭐을 내줄게. 언니 최고. 언니밖에 없어. 나는 언니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 치, 언제나 엄마가 제일 좋다더니? 나도 내 동생 세상에서 제일 좋아해. 늘 느림 보이다 보니 어릴 적부터 동생은 놀림을 많이 받았습니다. 친구들도 어떻게 보면 동생의 행동이 본인들과는 조금 어색하게 다르다고 생각을 했겠지요. 행동이 느리다는 이유로, 말이 조금 서툴다는 이유로 친구들 사이에서 괜한 장난의 대상이 되곤 했습니다. 저는 그런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동생은 제게 단순한 가족 이상의 존재였습니다. 저와 3살 차이밖에 나지 않아서 더 가까웠고 저는 늘 동생을 챙기며 자라왔습니다. 동생은 저에게 약간 자식 같은 느낌이었다고나 할까요? 제 동생을 지켜보고 도와주는 것이 저에게는 당연한 일이었거든요. 초등학교 시절에는 크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저도 같은 초등학교에 다녔기에 항상 가까운 곳에서 동생을 지켜볼 수 있었거든요. 쉬는 시간에도 슬쩍 둘러보고 누가 괴롭히진 않는지 살펴보면서 동생이 불편하지 않도록 도와주곤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중학교에 진학하고 나서부터 상황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제 시선이 닿지 않는 거리에서 동생이 혼자 견뎌야 하는 시간이 늘어난 것이지요. 특히 동생이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서부터 친구들 사이에서 무리지어 놀리는 경우가 생겨났고 저는 늘 마음을 졸이며 학교 생활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그러던 중 제 동생이 중학교 1학년이 되었을 때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동생이 집에 와서 어색하게 웃으며 친구가 돈을 빌려갔다고 하더라고요. 문제집을 살 돈인데 돈이 없다고 저에게 용돈을 좀 빌려달라고 했어요. 처음엔 그냥 친구 사이에서 잠깐 빌려준 건가 싶었는데 알고 보니 돈을 뺏긴 것이었습니다. 무리를 지은 몇몇 아이들이 동생의 느린 성격과 대처 능력을 악용한 것이었지요. 그 말을 들은 저는 정말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길로 바로 중학교로 달려갔습니다. 저는 태권도 3단입니다. 어려서부터 운동을 했기 때문에 힘도 있고 상황 판단도 빠른 편입니다. 그날 저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동생을 괴롭힌 아이들의 멱살을 잡고 심지어 발차기까지 했습니다. 물론 지금 생각하면 너무 과격한 대응이었을지도 모르지만 그때는 정말 눈앞이 캄캄할 정도로 화가 났고 동생을 지켜줘야겠다는 마음밖에 없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부터는 동생을 괴롭히는 일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제가 워낙 강하게 대응했기 때문에 다른 아이들도 함부로 동생에게 손대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후에도 어떤 일이든 동생에게 문제가 생기면 항상 달려갔습니다. 물론 그렇게 보호해주는 것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동생은 여전히 세상의 속도에 뒤처지고 사람들의 시선에 아프게 반응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곁에서 항상 챙겨주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동생은 조금이나마 안정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 마음을 알기에 저는 더욱 신경 쓰고 더 많이 아껴주려고 노력했습니다. 무슨 일만 있으면 슈퍼우먼처럼 달려가서 해결을 해주었지만 그러면서도 걱정이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더라고요. 제 동생도 스스로 이 세상을 깨우쳐 나가는 방법을 깨달아야 했으니까요. 그리고 그 홀로서기를 할 때 제가 뒤에서 든든하게 지켜봐주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었죠. 저는 그때부터 약간 정의감이라는 게 불타올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동생과 비슷한 친구들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했고 늘 제가 나서서 챙겨야 했어요. 중학교 시절이었습니다. 제 반에도 늘 혼자 있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왕따를 당하고 있었지요. 특히 일명 일진이라고 불리는 몇몇 학생들이 그 친구를 노골적으로 괴롭혔습니다.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 친구가 조용하다는 이유, 튀지 않는다는 이유, 그냥 자기들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말도 안 되는 장난을 치고 무시하고 험한 말을 퍼붓곤 했습니다. 야, 너 볼펜 샀다며? 이리 가지고 와봐. 그거 나 가지고 싶었던 건데 이거 나 주면 안 돼? 진짜 예쁘다. 넌 또 사면 되잖아. 그거 내 건데. 나도 용돈 모아서 산 볼펜이란 말이야. 돌려주면 안 돼? 너보다 내가 더 잘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나 주라. 내가 쓸게. 진주가 싫다고 하잖아. 이리 내놔. 너네들이 가지고 싶으면 사면 되지. 왜 진주 걸 달라고 그러냐? 진주야, 이리 와. 그 모습을 보는 건 저에겐 정말 불편하고 괴로운 일이었습니다. 제 동생도 예전부터 비슷한 이유로 괴롭힘을 당해왔던 아이였기 때문이었을지도요. 그래서 저는 주저하지 않고 진주에게 다가갔습니다. 다들 피하는 아이였지만 저는 그 아이 옆에 조용히 앉아 숙제를 같이 하고 발표 준비도 함께 했습니다. 급식 시간에는 같이 식판을 들고 밥을 먹었고 체육 시간엔 한 팀이 되어 움직이곤 했습니다. 처음엔 주변의 시선이 신경 쓰이기도 했지만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저는 태권도를 어릴 때부터 배워 태권도 3단 자격증도 있었고 운동을 꽤 잘하는 편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일진 무리들도 저에게는 쉽게 함부로 하지 못했습니다. 혜리야, 너 왜 자꾸 우리가 하는 일에 끼어들어? 솔직히 우린 진주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너 때문에 뭘 못하겠잖아.
여러 명이 몰려다니면서 약한 친구 하나 괴롭히는 게 뭐가 자랑이라고 자꾸 그런 짓을 하냐? 약자를 괴롭히는 게 제일 치사하다고 생각해서 그래. 내 기준으로 판단할 테니까 신경 꺼. 이후로도 가끔 쳐다보긴 했지만 저에게 직접적으로 뭐라 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진주는 조용하고 차분한 성격이었지만 저와는 잘 맞았습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점점 더 가까워졌고 결국 평생 친구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우리의 우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고등학교, 대학교, 그리고 사회에 나와서도 우리는 자주 연락하며 서로의 삶을 응원해 주었습니다. 중학교 시절 저는 반에서 인기가 많은 편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제가 싸움을 잘해서 그렇다고도 했고, 누군가는 제가 반 친구들을 잘 챙기고 분위기를 좋게 이끌어서 그렇다고 했습니다. 저도 그런 제 모습이 싫지 않았습니다.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누군가 어려움을 겪으면 먼저 손 내미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릴 적 꿈도 경찰이나 변호사 같은 직업이었습니다. 약자를 지키고 정의를 실현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꿈만으로 현실이 쉽게 풀리진 않더군요. 그런 직업을 갖기 위해선 성적이 좋아야 한다는 걸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공부보단 친구들과 어울리는 걸 더 좋아했으니 당연히 성적은 중간 이하였습니다. 결국 저는 평범한 대학교에 진학했고 졸업 후에도 이름 없는 중소기업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회사 생활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고 반복되는 업무를 하고 월급은 빠듯한데 스트레스는 늘 많았습니다. 회사에 애정을 가지기도 어려웠고 그렇다고 정의감을 실현할 기회도 없었습니다.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평범한 어른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런 삶 속에서도 진주와의 우정은 계속되었습니다. 진주는 저와는 달리 공부를 정말 잘했습니다. 언제나 성실했고 목표가 뚜렷한 아이였죠. 대학에서도 회계 관련 학과에 진학했고 졸업 후엔 회계사 시험을 준비하면서 동네의 한 회계사 사무실에서 실습생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비록 실습생이긴 했지만 진주는 자신의 꿈을 향해 묵묵히 나아가고 있었고 저는 그런 진주가 대단하고 멋있어 보였습니다. 게다가 우리 동네에 사무실이 있어서인지 우리는 퇴근 후에 종종 만나 맥주 한 잔을 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가끔은 회사 스트레스, 가끔은 어릴 적 추억, 또 가끔은 미래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누었죠. 나 진짜 우리 대머리 부장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니까. 아, 미치겠어. 그냥 때려치우고 너희 어머니 가게 물려받으면 안 되는 거야? 우리 회사 사람들도 점심 먹으러 종종 가는데 갈 때마다 사람이 바글바글 하던데? 아, 그거를 내가 어떻게 홀라당 달라고 그러냐. 나는 일도 제대로 도와준 적 없는데. 혜영이가 거기서 일하잖아. 혜영이는 직장 생활하기도 힘든데 가게 물려받는 게 낫지. 아, 맞다. 동생 있었지? 그래도 윤혜리 진짜 착한 거야? 나 어려울 때도 도와주고 동생도 그렇게 챙기는 거 보면. 제 동생은 지능이 조금 낮아 대학 진학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엄마 가게에서 일을 도우며 지내고 있습니다. 동생은 속도는 느릴지 몰라도 손재주도 있고 일단 익숙한 환경에선 제법 잘 적응합니다. 그래서 저는 언젠가 이 국밥 가게를 동생이 물려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평일엔 회사에 다니고 주말에 몸이 너무 피곤하지 않으면 엄마 가게에 가서 일을 도왔습니다. 설거지를 하거나 손님 안내를 하거나 반찬을 나르거나 뭐든 손이 부족한 곳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돈보다 더 소중했던 건 우리 가족의 분위기였습니다. 엄마, 동생, 저, 세 사람 모두가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며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갔습니다. 불평이나 불만도 거의 없었고 함께하는 시간마다 웃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재산이 넉넉한 것도 물론 도움이 되었겠지만 그보다 더 큰 이유는 아마도 서로를 진심으로 생각하는 마음 덕분이었을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엄마께서 아침부터 몸이 좀 안 좋다고 하셨어요. 평소에도 무리하시는 경향이 있어서 걱정이 되어 저는 회사에 연차를 내고 국밥집 일을 도와드리기로 했습니다.
소중한 연차이긴 했지만 가족을 위해서 그 정도도 못 쓸 건 아니었죠. 엄마가 저에게 버팀목이 되어주셨던 것처럼 저도 이제 성인이니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드리고 싶었거든요. 동생도 함께였죠. 주말에는 종종 도왔지만 평일에 나가게 된 건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손님이 꽤 많은 점심시간이 막 시작될 무렵이었는데 그때였습니다. 문이 열리며 한 남자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그 남자분은 첫눈에 봐도 인상이 좋으셨습니다. 키도 훤칠하고 얼굴도 단정하게 생기셨고 무엇보다도 국밥을 정말 맛있게 드시더라고요. 후루룩 후루룩 어찌나 소리내서 맛있게 드시는지 괜히 저도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왠지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절로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작스러운 일이 벌어지고야 말았죠. 제 동생이 반찬을 더 드리려고 하다가 깍두기 국물을 그만 그 남자분 바지 위에 쏟아버린 겁니다. 정말 난감한 상황이었죠. 죄송합니다. 제가 주의를 잘 했었어야 했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어떡하죠? 죄송합니다. 제 동생은 평소에도 그렇지만 당황하거나 긴장하면 더더욱 허둥지둥하는 편이거든요. 그런 모습 때문에 동생에게 발달 장애가 있다는 게 금세 드러나게 되었고요. 저는 직감적으로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누군가는 그 사실을 알게 되면 불쾌하게 반응하거나 상처 주는 말을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바로 그 순간 그 남자분이 동생의 팔을 딱 잡으시는 겁니다. 저는 깜짝 놀라서 당장이라도 뛰어나가야 하나 싶었습니다. 혹시나 좋지 않은 상황이 벌어지는 건 아닐까 걱정되었죠. 그런데요. 그 남자분이 아주 차분하게 동생의 눈을 마주 보시더니 조용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괜찮아요. 천천히 숨 쉬어봐요. 바지는 세탁하면 되는 거고 이렇게 앉아있으면 티도 안 나요. 저는 진짜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하나, 둘, 셋 숫자 세면서 천천히 숨 쉬어보세요. 그 목소리와 표정이 얼마나 따뜻하고 진심 어린지 옆에서 지켜보는 저조차 마음이 놓일 정도였어요. 동생도 그 남자분의 눈을 똑바로 마주보며 조심스럽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기 시작했어요. 하나, 둘, 셋 천천히 숫자를 세면서 말이죠. 그렇게 몇 번의 호흡을 하더니 점점 동생의 어깨가 내려가고 얼굴도 평온해지더라고요. 저희 가족 외에는 그렇게 동생을 진정시킨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정말 놀랍고도 신기한 광경이었습니다. 저는 너무 감사한 마음에 바로 다가가 정중히 사과드렸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죄송해요. 바지가 조금 더러워진 것 같은데 제가 세탁비를 따로 드릴게요. 예? 아유, 아닙니다. 이거 바지 비싼 바지도 아니고 그냥 빨래하면 괜찮았을 텐데. 이런 김치 국물은 퐁퐁으로 금방 지워지거든요. 아유,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래도요, 제 동생 때문에 더러워진 건데 제가 세탁비라도. 아, 이러시면 저 진짜 밥 먹으러 여기 못 와요. 제가 얼마나 좋아하는 국밥집인데. 그런데 처음 뵙는 분인데 여기서 원래 일을 하셨었어요? 저 단골이라 직원분들 다 아는데. 아, 제가 이 집 큰딸이에요. 평일엔 회사 다니느라 못 오고 주말에만 나와서 도와드려요. 아, 그러시구나. 어쩐지 초면이라. 저는 근처 회계 사무실에서 일하는데 점심시간마다 자주 와요. 여기 국밥이 참 맛있어서요. 회계 사무실이라는 말에 저는 순간 혹시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친구 진주가 다니는 사무실이 이 근처에 있고 꽤 규모도 큰 편이거든요. 그 남자분도 그곳 직원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날 이후 저는 그분의 얼굴과 동생을 대하던 모습이 계속 생각났습니다. 단순히 외모가 멀쩡해서가 아니라 당황한 동생을 다정하고 진지하게 대해준 그 태도와 말투, 눈빛이 정말 인상 깊었거든요. 그리고 처음으로 누군가 동생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배려해주는 걸 본 것 같아서 뭔지 모르게 마음이 몽글몽글해지더라고요. 제가 세탁비를 드리고 싶다고 계좌라도 달라고 말을 했는데 끝끝내 거절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오늘 드신 식사값은 안 받을게요. 그러니까 그걸로 퉁치는 건 어떨까요? 제가 정말 마음이 불편해서 그래요. 그러지 맙시다. 막말로 가게가 큰 따님 것도 아닌데 땅 파서 장사를 하시는 것도 아니고요. 저 진짜 괜찮습니다. 바지 정말 괜찮아요.
앞에서 한참을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죠. 하지만 주인장이 돈을 안 받겠다는데 어쩌겠어요? 그 남자분도 결국에는 잘 먹었다고 인사를 하고는 포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뒤로는 그 남자분이랑 마주칠 수 있는 일이 없었어요. 당연하죠. 저도 평일에는 직장을 다니고 있었으니까 저희 엄마의 국밥집 일을 도와드릴 수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시간이 며칠 지나고 진주와 퇴근 후에 맥주를 한잔 하기로 해서 일찍 일이 끝난 제가 진주네 회사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누가 저를 보고 아는 척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보니까 그 남자였어요. 저에게 근처 회계 사무실에서 일을 한다고 했었잖아요. 그 회사가 바로 진주와 같은 사무실이었던 것입니다. 아, 맞죠? 국밥집 큰따님. 여기는 무슨 일로 오셨어요? 혹시 세금 계산하는 거 도움받을 일이 있으신 거예요? 그때 국밥도 공짜로 얻어먹었는데 제가 도와드릴 거 있으면 도와드릴게요. 아, 아니요. 저 친구 만나러 온 거예요. 여기 사무실에 제 친구가 다니거든요. 혜리야. 지은 씨. 아니, 지은 씨가 우리 혜리랑 어떻게 알아요? 아, 우리 국밥집 단골 손님이셔서 알지. 가자, 진주야. 다음에 또 뵙죠. 그렇게 자리를 옮겼는데 진주가 그러더라고요. 그 남자의 이름은 박지훈이고 회계사가 아니라 일반 사무직원이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그 뒤로 시간이 조금 지나고 주말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국밥집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익숙한 얼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바로 박지훈 씨였죠. 저는 반갑게 인사를 건넸고 지훈 씨도 환하게 웃으시며 인사를 받아주셨어요. 진주 씨랑 아는 사이일 줄은 정말 몰랐어요. 세상이 참 좁네요. 신기한 인연입니다. 혹시 세금 관련해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저한테 연락 주세요. 제가 일반 사무직원이긴 한데요. 사무실에서 처리하는 일들은 거의 다 제가 손대는 편이라서요. 도움 드릴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세상 참 좁죠. 저도 필요할 때 연락 꼭 드릴게요. 감사한 마음으로 명함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연락을 시작하게 되었고 우리 둘은 생각보다 금방 가까워졌습니다. 아무래도 서로에게 호감이 있었기 때문에 연락처도 주고받고 서로 눈치도 보고 조심스레 마음을 나누게 되었죠. 나중에 지훈 씨가 솔직하게 털어놨는데요. 알고 보니 지훈 씨의 집은 사무실에서 꽤 거리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주말에만 국밥집 일을 도우러 나온다는 말을 듣고는 일부러 저를 보기 위해 주말마다 사무실 근처로 밥을 먹으러 왔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몰라요. 귀엽고 사랑스럽다는 생각이 절로 들었죠. 그렇게 서로의 마음이 점점 깊어지고 진심이 통하게 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연애를 시작했고 저희는 34살에 만나 1년 6개월 동안 예쁘게 사랑하며 연애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죠. 그렇게 결혼 준비를 하나하나 시작하면서 양가 상견례 자리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상견례 당일 지훈 씨의 어머님, 그러니까 저의 예비 시어머님께서 저를 보시며 따뜻하게 말씀하셨어요. 아휴, 우리 지훈이가 어떻게 이렇게 딱 마음이 맞는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복덩이를 만난 거예요. 이런 게 바로 하늘이 점잖은 인연이지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정말 감동했고 저희 부모님 또한 무척 기뻐하셨어요. 딸에게 그렇게 좋은 말씀을 해주시니 부모 입장에서도 얼마나 마음이 놓이셨겠어요. 그런데 상견례 도중 예비 시어머님께서 안색이 좋지 않으시고 음식도 거의 드시지 못하시더라고요. 혹시 어디 편찮으신가 싶어 제가 조심스럽게 여쭤보았죠. 어머님 어디 편찮으세요? 안색이 조금 안 좋으신 것 같아서요. 아유, 어디가 아픈 건 아니고 저 사실 우리 집 형편이 좀 많이 어려워요. 그래서 요즘 걱정이 많았어요. 순간 무슨 말씀이신가 싶었습니다. 지훈 씨도 갑자기 당황한 듯한 얼굴이 되셨고 저희 부모님도 살짝 놀라신 표정이셨습니다. 알고 보니 예전에는 시아버님께서 철물점을 운영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장사가 점점 어려워지다 보니 결국 가게를 접게 되셨고 그 과정에서 밀린 월세 때문에 보증금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셨다고 했어요.
가게를 정리하면서 손해도 많이 보셨고 이것저것 돌려막기를 하다 보니 이제는 아들 결혼을 앞두고도 신혼집 하나 마련해 줄 여유가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을 하시며 마음이 많이 무거워 보이셨습니다. 그때 저희 아버지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살다 보면은 누구나 힘든 일이 생길 수 있는 법이지요. 괜찮습니다. 저희 집 형편은 충분히 괜찮으니 애들 신혼집 마련하는데 저희가 도와주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니, 사돈, 그게 정말인가요? 저희가 그런 걸 바라고 사정을 이야기한 건 절대 아닌데, 아유,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신혼집을 구하는데 돈을 보태주시겠다고 말을 하시니 갑자기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 자체가 여유로워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그 뒤로 집도 알아보고 예단이며 폐물 같은 것도 하나하나 직접 발품 팔아 알아보면서 일까지 병행하니 결혼 준비가 생각보다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도 저희는 서로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 양가 부모님들도 응원을 아끼지 않으셔서 어떻게든 잘 해내리라 생각하며 버텼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터졌어요. 바로 저희 엄마가 10년 넘게 운영해 오시던 국밥집을 정리하게 되는 일이 생긴 겁니다. 그게 어떻게 된 일이냐면요. 저희 엄마는 시장 앞에 위치한 상가 건물 1층을 통째로 임대해서 장사를 하셨어요. 건물주와의 관계도 나쁘지 않았고 장사도 안정적이었기 때문에 저희 가족 모두가 큰 걱정 없이 살 수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그 건물주가 세금을 수억 건 이상 밀린 사실이 알려졌고 결국 그 건물이 나라에 의해 경매로 넘어가게 된 겁니다. 말하자면 국세 체납 때문에 압류가 들어간 거죠. 물론 저희도 세입자 보호법에 따라 어느 정도 보호는 받을 수 있어요. 권리금은 보장되지 않지만 보증금은 우선순위에 따라 돌려받을 수 있는 구조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바로 그 우선순위였어요. 세금이 먼저고 나머지는 그 다음인데 저희 엄마처럼 보증금이 큰 세입자는 그만큼 리스크가 커지거든요. 다른 세입자들은 보증금이 적은 편이라 어느 정도 돌려받을 수 있을 거라고 들었지만 저희 엄마는 1층 전체를 쓰고 계셨기 때문에 보증금 규모도 컸고 그게 오히려 발목을 잡은 거죠. 경매 절차가 시작되자 엄마는 많은 고민 끝에 가게를 이참에 정리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사실 엄마 연세도 있으시고 언제까지나 장사만 하실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그렇게 결정하시고는 가게 앞에 영업 종료 안내문을 붙이셨어요. 그걸 보고 지훈 씨가 알게 된 거예요. 어느 날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퇴근했는지 지훈 씨가 국밥집에 불쑥 찾아왔어요. 평소와는 달리 얼굴이 잔뜩 굳은 채로요. 아니, 내가 가게에 갔다가 이상한 걸 봤어. 영업 종료라고 붙어있던데 그게 어떻게 된 일이야? 아니, 정말로 장모님 가게를 접으시는 거야? 이렇게 갑작스럽게? 그러니까 말이야. 아, 나도 답답해서. 가게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게 됐대. 세금 체납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거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가게를 정리하게 됐어. 아니, 그 가게가 얼마나 장사가 잘 되고 오래된 가게인데 그걸 정리를 해. 그럼 권리금은 어떻게 되는 건데? 권리금은 무슨, 권리금은 애초에 못 받지. 세입자 보호법상 권리금은 보장 대상이 안 들어간다고 하던데? 보증금도 지금 간당간당해. 돌려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고. 세금이 우선이기 때문에 우리처럼 보증금이 큰 경우에는 전체를 다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하던데 그게 아까워서 그렇지.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갑자기 벌어질 수가 있어. 그러면 우리 결혼은 어떻게 되는 건데? 결혼? 우리 결혼이랑 무슨 상관이 있어. 그거랑 엮일 문제가 아니지. 왜 여기서 결혼 얘기가 나오는 건데? 그러자 지훈 씨는 인상을 팍팍 쓰면서 뭔가 마음에 안 든다는 식으로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국밥집에서 버는 돈이 얼만데 그걸 포기하냐? 국밥집 정리를 해버리면 우리는 아무런 도움도 못 받는 거 아니냐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뱅뱅 돌려 말하긴 했지만 결론적으로는 이번 일로 인해서 우리 집 망한 거 아니냐고 신혼집도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건 아니냐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와중에 결혼을 도대체 언제 하겠냐고요. 저는 이게 다 무슨 소린지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너무나도 현실적이고 계산적인 말이긴 했지만 현실감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억지로 웃으면서 대답을 했어요. 이 사람이 정말 제가 알고 있던 지훈 씨가 맞는지에 대한 의문도 함께 들었고요. 아니 지금 가게 하나 접었다고 우리 집 개털됐다고 말을 하는 거야? 그렇게까지 심각한 일이라고 생각 안 했는데. 현실 감각이 없어? 아 이게 어떻게 심각한 일이 아닐 수가 있어. 그거 보증금 절대 못 받아. 그냥 쫓겨나는 거랑 다름없다니까. 그러면 처가에서는 앞으로 뭐 해먹고 살 건데? 당신 동생도 정상 아니잖아. 아 할 줄 아는 일도 국밥집 일밖에 없었고 나중에 우리한테 다 짐이 되는 거 아니냐고. 지금 뭐 내 동생까지 걸고 넘어지는 거야? 걸고 넘어지는 게 아니라 사실인 거지. 가게 다시 시작하려면 자본도 있어야 하는데 아 그러면 노후는 어쩔 건데. 장인어른 장모님 한 분이라도 아프기 시작하는 순간 끝나는 거야. 진짜 너네 집 사정을 제대로 알고 있는 게 맞냐?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희 집이 하루아침에 빈털터리가 된 것도 아니고 지금 당장은 엄마가 쉬시기로 한 것뿐인데 그걸 이렇게까지 매도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그 다음이었어요. 지훈 씨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마치 기도라도 올리는 듯 다행이라는 표정으로 말입니다. 이야, 진짜 신이 있긴 있나 보다. 나를 지켜주는 신. 혼인신고라도 했으면 큰일 날 뻔했지 뭐야. 우리 집도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편이라 처가에 기대야 했는데 아, 소름이다. 장사 잘 되는 국밥집 운영하는 처가 얻어서 앞으로 팔자 피겠구나 했더니 아 독박 쓸 뻔한 거 겨우 면했네. 그게 진짜 당신의 진심인 거야? 확실해? 그 말에 저는 멍해졌습니다. 그동안 보여줬던 다정한 말들, 따뜻한 눈빛들이 다 어떤 기대감에서 비롯된 거였나 싶더라고요. 그랬더니 지훈 씨가 뭐라는 줄 압니까? 자기가 결혼하면 회사를 그만두고 공부를 좀 해볼 생각이었다는 겁니다. 회계사 자격증 준비를 하려고 했다고 하면서요. 회계사들 돈 잘 번다고 처가에 도움받아서 사무실도 내고 그러려고 했답니다. 그런데 그 말 들으면서 솔직히 마음속으로는 웃음이 나왔어요. 평소에 엑셀도 버벅이던 사람이 무슨 회계사예요. 그렇게 자기 꿈마저 처가에 기대고 있던 사람이 상황이 조금 불리해졌다고 곧바로 손절을 하겠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빈털터리 된 처가에 목매달 수도 없는 노릇인데 우리 그냥 파혼하자. 아무리 그래도 내가 짐덩어리 짊어질 순 없지. 그 말에 저는 웃음이 그냥 깔깔 나오더라고요. 저한테 미안한 마음이 눈꽃만큼도 없으면서 미안한 척 억울한 표정 연기를 하면서 파혼을 하자고 한 그 인간의 모습은 그동안 제가 알던 지훈 씨의 모습이 아니었죠. 그때 깨달은 겁니다. 이 인간 정말 우리 집안의 돈 때문에 어떻게든 한몫 잡으려고 나한테 빌붙었던 빈대구나 하는 것을 말입니다. 저에게 서로 살아남기 위한 선택이라고 존중을 해달라고 말을 하는데 이게 정말 존중일까요? 저도 숨겨두었던 비수를 꺼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입가에 비웃음을 걸었습니다. 진짜 어이가 없어서. 그래, 짐덩어리라고 생각하는 거 잘 알겠어. 근데 말이야, 이건 정말 몰랐지. 사실 그 건물이 경매로 넘어갔다고 했잖아. 그 건물 누가 낙찰받은지 알아? 내가 그딴 걸 어떻게 알아. 그리고 그걸 알아서 어디다 써. 그 건물 사실 낙찰받은 사람이 우리 아버지야. 이건 몰랐지? 그게 뭔 소리야? 장인어른이 건물주가 됐다는 소리야? 저는 아주 배꼽을 잡고 웃었습니다. 지훈 씨의 그 얼굴이 엄청나게 당황한 얼굴로 바뀌는데 안색까지 시퍼렇게 변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깔깔거리고 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더라고요. 뭐가 어떻게 된 거냐고 저를 보채면서 말을 해보라고 하는데 뭐가 뭔 소리겠어요. 있는 그대로 말한 것뿐인데요. 그 건물 주인이 바로 저희 아버지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경매가 들어갔을 때 저희 아버지께서 큰 맘 먹고 그동안 엄마와 함께 모아두었던 돈을 탈탈 털어서 은행 대출 조금 끼고 낙찰을 받으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엄마도 더 이상 장사를 할 필요가 없다고 느낀 것이지요. 매달 건물에서 들어오는 월세만 받아도
노후에는 충분히 즐기면서 사실 수 있으니 굳이 힘들게 일하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나중에 정 심심하면 동생이랑 같이 운영할 국밥집 하나 차리면 된다고 생각하셨을 거고요. 제 동생도 20살이 된 이후부터 매일같이 국밥집에 출근을 했으니 조금은 쉬어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저희 부모님께서는 아픈 제 동생과 여행도 다니고 하시며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셨습니다. 힘들게 벌어서 남 주는 것보다야 본인들의 남은 인생에 투자하자 싶으셨겠죠. 그걸 전혀 모르던 지훈 씨는 저에게 이런 막말을 뱉은 거고요. 우리 아버지 이제 건물주야. 우리 엄마는 건물주 사모님. 진짜 우리 아버지가 샀어. 뭐야? 그러면 우리가 왜 이런 걸로 투닥투닥한 거야? 그런 건 미리 말을 했어야지. 그럼 내 입에서 모진 소리가 나올 일도 없었고, 파혼 얘기를 꺼낼 이유도 더더욱 없었잖아. 진짜 잘 됐다. 그치? 어떻게 국밥집 정리하고 건물주가 되실 수 있어? 야, 대박이다. 마치 그 전에 한 이야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이 서둘러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순간 저는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파혼을 먼저 말한 건 지훈 씨였고 우리 집이 개털됐다고 비웃던 것도 그쪽이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태세 전환이라니요. 저는 지훈 씨에게 더 할 말이 없다며 자리를 피했고 지훈 씨는 진심이 아니었다면서 저에게 매달렸지만 저는 연락을 받아주지 않고 있었죠. 건물주의 딸이 되었으니까 어떻게든 저를 잡으려고 잘못했다 빈말을 뱉어대며 저를 찾아오고 진주까지 귀찮게 하는데 끝장을 제대로 내야겠다 싶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또 제가 몰랐던 사실이 하나 있었어요. 지훈 씨 아버지께서 예전에 철물점을 하시다가 망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알고 보니 그분도 한 야망하셨던 분이더라고요. 사업을 다시 하고 싶은데 자금이 없으니 저희 아버지께 몰래 투자 요청을 하셨던 거예요. 아버지께서도 고민이 많으셨다고 하셨어요. 왜냐면 저랑 결혼하면 시댁 형편이 곧 제 부담으로 돌아올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 사돈댁이니까 도와주는 게 맞는 걸까 하는 마음도 들었던 거고요. 지훈 씨 아버지는 투자를 받으면 꼭 갚겠다고, 그리고 사업이 잘 되면 지분도 드리겠다고 했대요. 그래서 두 분 사이에 투자 논의가 오가고 있었던 참이었죠. 그런데 그 와중에 이런 일이 터진 거예요. 저희 엄마 가게가 경매에 넘어가고 지훈 씨는 상황 파악도 제대로 못한 채 파혼을 하자고 해버린 거죠. 며칠 뒤 지훈 씨 아버지께서 저희 집에 과일 바구니를 들고 오셨어요. 한가득 담긴 참외랑 복숭아를 내려놓으시더니 조심스럽게 물으시더라고요. 저에게 투자를 해주시겠다고 했던 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도 이제는 슬슬 마음이 조급해져서요.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옵니까? 아드님한테 아직 얘기 못 들으셨어요? 파혼하자던데요. 그건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 지연이가 파혼을 하자고 했다고요? 그럴 리가 없을 텐데. 여기로 불러서 삼자대면 해보시든지요. 그쪽 아드님께서 우리 집안이 개털이라고 볼 거 없다고 파혼하자던데 가족끼리 그 정도 소통도 안 됩니까? 시아버지께서는 놀라서 지훈 씨에게 연락을 했고 지훈 씨는 연락을 받자마자 저희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아마 서로 생각한 상황은 다를지도 모르겠어요. 지훈 씨는 본인이 빌고 빌어서라도 저를 다시 붙잡을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고 생각했던 것 같더라고요. 표정이 그렇게 말을 해주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이 기회에 파혼을 확실하게 마무리하자는 생각을 하고 있었죠. 들떠서 도착을 한 지훈 씨의 얼굴을 보니까 제가 사랑했던 그 얼굴이 아닌 것 같았어요. 이질감이 확 느껴지더라고요. 아마 본성을 봐서 그런 것 같습니다. 혜리야, 내가 정말 잘못했어. 내가 너무 섣불리 파혼을 이야기했어. 나에게 기회를 다시 한 번만 줄 수 없을까? 정말로 네 놈이 파혼을 이야기했었단 말이냐? 파혼은 무슨 파혼이야?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투자를 받아서 사업을 시작해야 되는데 너 이놈 때문에 다 물거품이 됐잖아. 네가 이 판을 다 망쳐놨다고. 예? 사업이라뇨, 아버지? 또 무슨 짓을 하시려고요? 그리고 파혼을 이야기한 것도 다 생각이 있어서 한 말이었다고요.
아니 집안이 망할 판인데 그러면 제가 그 빚까지 떠안고 결혼을 하란 말씀이세요? 에이, 내가 정말 좋은 아이디어가 있었는데 그걸 이렇게 망쳐버리면 어떡하냐. 일을 어떻게 할 거야. 너랑 절대로 인연 안 맺겠다는데 네가 내 사업까지 말아먹어? 아직 시작도 안 한 사업인데 뭘 말아먹어요. 아버지가 한다고 해서 잘 된 게 뭐가 있냐고요. 예전에 발명품 특허 낸다고 투자하신 거 결국엔 그것도 말아먹었었잖아요. 철물점도 망하고 엄마는 그때부터 병만 얻었고요. 그 말이 나오자마자 두 사람 사이엔 난리가 났어요. 얼굴 붉히며 언성 높이고 거의 말싸움이 아니라 고함 싸움이 됐죠. 그 모습을 지켜보는 저는 참 씁쓸했어요. 그리고 마음속 깊이 확신했죠. 이 집안이랑은 정말 엮이면 안 되는구나. 결혼 전에 이렇게 서로의 민낯이 드러난 것도 어쩌면 천운일지도 모르겠다고요. 그 와중에 제 앞에서 그런 얘기들을 왜 하고 싸우는 건지, 저더러 중재하라는 건지, 아니면 그냥 푸념을 늘어놓는 건지, 그건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저는 절대 저 상황에 휘말리며 살고 싶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우 시끄러. 두 분 다 시끄러워 죽겠네요. 이만 저희 집에서 나가주시겠어요? 왜 저희 집에서 두 분이 싸우는지 알 수가 없네요. 제가 두 사람에게 시끄럽게 여기서 싸우지 말고 나가달라고 단호하게 말하자 시아버님도 박지훈 씨도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생각을 다시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어찌나 그 모습이 비굴해 보이던지 저는 정말 신이 도왔다는 지훈 씨의 말이 떠올랐어요. 신이 도운 건 박지훈이 아니라 윤혜리였다는 것이 더 확실해 보였습니다. 지훈 씨는 저에게 무릎까지 꿇을 기세로 구구절절하게 말을 했습니다. 서로 오해가 있었던 거 아니냐며 이런 일로 파혼까지 가는 건 너무 심한 것 같다고 주변 사람들에게 이미 결혼한다고 다 말해놓은 상태라며 저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둘 다 진심인 듯 보였고 꼭 다시 생각해달라고 간곡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는 것도 피곤하더라고요. 제 마음이 완벽하게 떠난 상태였기 때문에 더 그렇게 느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왜 그래야 하죠? 저는 이미 실망을 했습니다. 돈 때문에 저랑 결혼을 하려던 지훈 씨 마음을 깊숙이도 알아버렸거든요. 그런 감정을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더 이상 지훈 씨랑 엮이고 싶지도 않다고요. 저 사람의 민낯은 너무 추악하니까요. 내가 너무 심하게 말을 했지. 그거 있잖아. 다 진심 아니었어. 우리 아버지 매번 사업 말아먹고 가족들을 힘들게 했었단 말이야. 그래서 너 떼어내려고 한 번에 떼어내려고 그렇게 심하게 말을 했었던 거야. 내 진심이 아니었다니까. 이번 한 번만 믿어줬으면 좋겠어. 믿음이라는 게 없는데 어떻게 당신을 믿을 수 있겠어. 나는 우리 사이가 여기까지인 것 같아. 애원하는 그 목소리가 절절했지만 저는 그 절절함까지도 진절머리가 났습니다. 냉정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죠. 솔직히 말해서 제 앞에서 그렇게 비정하게 굴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건물주라는 이야기의 태도를 바꾸는데 뭘 믿을 수 있겠어요. 말이야 누가 못하겠어요? 10마디 말보다 행동 하나가 더 와닿을 때가 있는 거죠. 저는 지훈 씨의 행동에서 이미 충분하게 판단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저 돈이 최고인 사람이구나 하면서 말입니다. 그렇게 순간 정적이 싹 흘렀는데 그때 제 동생이 불쑥 나타나서는 인상을 팍 쓰고 지훈 씨에게 손가락질을 하면서 사실 자기는 그동안 지훈 씨가 마음에 안 들었었다고 말을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제 동생이 이런 자리에 나서서 말을 보태는 성격도 아니거니와 그런 말조차 상대방이 상처받을까봐 못하는 아이인데 깜짝 놀랐죠. 왜 그래? 혜영아, 뭐가 마음에 안 들었다는 거야? 형부 말이야. 원래 형부가 나 멍청하다고 했었어. 언니가 그랬잖아. 나한테 멍청하다고 하는 애들은 죄다 나쁜 애들밖에 없다고. 절대 어울려 지내지 말라고. 동생이 씩씩거리면서 말을 하는데 순간 이게 무슨 말인가 싶었어요. 알고 보니 지훈 씨는 우리 집이 국밥집을 한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제가 큰딸이라는 건 확신하지 못했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 가게에서 일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큰딸이라는 걸 확신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저에게 접근했던 거였어요.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장사가 잘 되니 알짜배기 부자 딸이라고 생각하고 천천히 접근한 거였죠. 저를 처음 만나기 이전에도, 그러니까 제가 이 국밥집 주인의 큰딸이라는 것을 몰랐던 시절에 밥을 먹으러 왔을 때 동생이 실수를 했던 일이 있었는데, 그때 지훈 씨가 제 동생에게 이 옷이 얼마짜린 줄 아냐며 눈을 부라리고 화를 냈었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가게 앞에서 동료들과 함께 저 집 딸이 멍청하지만 않았어도 꼬셔서 팔 잡히는 건데 이런 말을 했고, 다른 동료가 여기 큰딸도 있다던데 한번 꼬셔봐 라고 말한 것도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 모든 이야기를 처음 들은 저는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저에게 접근을 했던 그 시작이 전부 제가 누군지 알고 저를 노리고 계획을 했었던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혜영아, 그 사실을 알았으면서 왜 여태까지 말을 안 했어? 언니가 형부 사랑하는 것 같아서. 나는 언니가 행복한 게 최고니까 그렇지. 고개를 푹 숙이고 말을 하는데 그 말에 더 미안하고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하지만 저희 아버지는 콧구멍에 500원짜리 동전이라도 들어갈 것처럼 씩씩거리며 화를 내셨습니다. 귀한 내 딸을 두고 멍청하다고 했다고? 미친 거 아니냐? 나한테는 누구보다 소중한 딸인데 네가 뭔데 그런 말을 해? 아유, 오해가 있었겠지요. 죄송하게 됐습니다. 근데 또 뭐 사실이지 않나요? 어느라고 모자란 사람인 건 맞지 않습니까? 서로 모를 땐데 그때 그럴 실수를. 뭐가 어쩌고 어째? 지금 내 귀한 딸 면전에 대고 그딴 소리를 해? 이런 집안 우리도 싫습니다. 후자는 얼어 죽을. 당장 나가세요. 우리 집 건물 근처에도 얼씬도 하지 마세요. 그 말에 시아버님이 놀래서 말 실수를 한 것 같다고 투자 이야기는 따로 하자고 하는 순간 저희 아버지께서 주방에 들어가 김장을 하려고 사둔 굵은 소금을 면전에 뿌리며 당장 나가라고 소리를 치셨죠. 그런 수모까지 당했는데 그들이 집 밖으로 안 나가고 배길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일단락이 되었고 파혼은 마무리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일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사랑한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은 아무래도 옹졸하고 치졸하고 찌질한 놈이었던가 봅니다. 지훈 씨가 자기 개인 SNS에 보란 듯이 자기가 피해자인 것처럼 글을 올린 겁니다. 자기는 돈에 속아서 파혼당했다. 여자는 집안이 망한 척하며 자신을 시험했고 결국 파혼했다. 바람이라도 피운 게 아니고서야 자신을 이렇게 버릴 수는 없다. 오해 하나로 파혼하는 건 말도 안 된다. 꽃뱀에게 당한 기분이다. 같은 말들이 줄줄이 적혀 있었어요. 도대체 누가 누구를 두고 그런 소리를 하는 건지. 저는 거울이라도 본 줄 알았다니까요. 이걸 어떻게 알았냐고요. 이 사실은 제 친구 진주가 우연히 지훈 씨의 SNS를 보다가 알게 돼서 저에게 알려줬습니다. 멍청한 놈이 진주가 제 친구이자 본인의 회사 동료라는 것을 알면서 그런 내용을 SNS에 올릴 수 있단 말입니까? 저도 내용을 보고 너무 어이가 없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고소장을 접수하면 평일에 경찰서에 가서 진술서도 작성해야 하잖아요. 지훈 씨는 회사에 연차를 내고 경찰서에 다녀와야 했고 나중엔 법원에도 가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회사 측도 그 사실을 알게 되었고 사내 분위기상 그에 대한 평판은 순식간에 나빠졌습니다. 일반 사무직이었던 지훈 씨는 영향력 있는 자리도 아니었고 성실하다는 이미지도 없었기에 이 일은 곧바로 불이익으로 이어졌습니다. 게다가 친구 진주가 박지훈 씨의 회사에 이 모든 소문을 퍼뜨린 겁니다. 돈 보고 결혼하려다가 인생 망한 남자라고 하면서 말이죠. 결국 회사 대표가 평소에도 박지훈 씨의 행동에 문제가 많다고 생각했는지 해당 사건을 계기로 해고를 시켜버렸습니다. 알고 보니 지훈 씨는 일 처리도 느리고 팀워크도 부족해서 항상 문제였다고 하더군요. 여자 하나 잘 물어서 결혼하려고 매일 혼자 국밥집에 들러 밥 먹으며 제 가족을 살펴본 행동이
오히려 대표에게는 단체 생활에 적응 못하는 사람으로 비친 거였습니다. 무엇보다 그 자리는 대체할 인력이 넘쳐나니 회사를 그만두는 것도 순식간이었죠. 결국 그는 저와 파혼당하고 회사에서도 잘리고 명예훼손으로 법적인 문제까지 안게 되었습니다. 그러더니 어느 날 새벽 술에 취한 듯한 목소리로 자니? 라는 연락이 왔지만 저는 아무 말 없이 그를 차단했습니다. 그 사람 인생에 제가 마지막이었을지도 모르겠지만 제 인생에는 그런 사람 필요 없었습니다. 저는 제 가족과 함께 앞으로 더 좋은 사람 만나 웃으며 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게 가족들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했고 또 저를 위한 길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저요, 씩씩하게 내일을 또 살아갈 겁니다. 인생의 남자가 박지훈 하나겠어요? 앞으로 더 좋은 사람, 좋은 인연이 찾아오길 기대하며 제 사연을 마치겠습니다.